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하는 소상공인 필수 노동법 강의를 진행하게 된 노무법인 예림의 임여정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강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께서 꼭 알아야 될 노동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2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많은 이제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TV에서 흔히 보는 악덕업주나 이런 사업주 분들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조금 드뭅니다. 대신에 노동법을 정말 잘 몰라서 그리고 직원분들을 너무 믿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범법자까지 되시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동법을 이번 2시간 동안 숙지함으로써 나중에 생기게 될 이런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미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노동법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많은 법률 행위들을 할 때 예를 들면 크게는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작게는 헬스장 하나를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중요한 권리 의무 관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사업주 분들께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먼저 근로계약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근로계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키고 또 일을 해서 어떤 임금이나 비용을 지급받고 이렇게 설정되는 계약 관계가 근로계약 말고 또 유사한 종류의 계약들이 있는데요. 먼저 고용계약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고용계약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점은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또 비용을 지급받는 반면에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랑 근로자가 이 대등하지 않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고 전제를 하고 보호하는 법을 이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차이가 있고요. 또 비슷한 용어 중에 위임계약이랑 도급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임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어떤 일을 맡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근로계약처럼 어떤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이제 부탁받게 돼서 자주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근로계약이랑 차이가 있고요. 이 역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급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일의 수행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일의 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이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실 텐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보시면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보다 더 특별한 보호를 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별히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부터 살펴보시면요. 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규정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임금의 구성 항목,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규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걸 규정하게 돼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업무의 시작시각, 종업시각, 그리고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외에는 휴일,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어디에서 근로를 제공할 건지, 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에 기간을 정해서 어떤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파트타임 근로자로 해서 법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더 기재를 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번에 보시는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인데요. 기간을 정했으니까 반드시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또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정확히 근로일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를 하는지를 이제 근로일별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이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작성하더라도 교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형사처벌인 반면에 과태료는 그냥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둘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서의 이제 표준 양식을 한번 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근로자의 종류별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한 분은 두 부를 작성하셔서 한 분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셔야 되고 한 분은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보관해야 된다는 의무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근로자 명부, 그다음에 임금과 관련한 임금대장, 또 고용이나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등 보존해야 될 서류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은 총 3년간 보존을 해야 되고, 보존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교부해야 된다는 점, 근로계약서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를 살펴봤는데, 이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랑 근로자랑 합의한 내용을 일단은 다 기재하기만 하면 그거는 효력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서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쓰셔야 되고, 만약에 사용자랑 근로자 간에 합의가 됐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뭐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노동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결국에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우리 노동법에는 근로시간 제도를 이제 총 3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시간 제도의 원칙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특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총 크게는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께서는 대부분 이 원칙에 관한 내용을 적용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근로시간 제도의 원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살펴볼 텐데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왜 중요한지를 그 이유는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실무상으로는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이제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휘 감독을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시간도 포함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종료하는 시간까지 사이에서 이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일률적인 기준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정말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었던 시간인지를 판단한다라는 입장인데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그 다음에 취업규칙 같은 인사규정, 그리고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휴게 중인 근로자가 정말 휴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가 있는지, 그 밖에 실질적인 휴게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시간이 임금이 지급돼야 되는 근로시간인지 아니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휴게 시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이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이 근로시간 아니면 대기시간 요 정도로만 근로시간의 판단을 이제 규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 외에도 이제 업무에 부수되는 수많은 다양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나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먼저 교육 시간부터 보시면 교육은 의무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되는 회사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장 시간인데요. 출장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근로인지를 확정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통상 필요한 시간, 예를 들면 뭐 10시간 정도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같은 경우 아니면 외근이나 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을 통해서 사업주와 이제 근로자 간에 몇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접대 시간입니다. 접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이제 약간 회식이랑은 구분되게 이제 업무상 필요한 제3자에게 이제 소정근로시간 외에 뭐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인데요. 대부분은 이 접대 행위는 사용자의 지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시나 승인이 있다고 하면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이 이제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시간인데 이 워크숍이랑 세미나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업무 수행이나 이제 업무 공유를 위한 워크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칭은 워크숍이지만 거의 친목 도모를 위한 워크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해서 간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 친목 도모를 위한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업무 목적으로 가서 이제 업무 논의를 하다가 그 이제 저녁 시간에 친목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고 하면 그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식인데요. 회식은 아까 접대랑 구분되다시피 어떠한 업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성원들 간의 단합이나 이제 친목 도모를 위해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그 함께 하는 자리를 의미를 하는데 이 시간은 설사 사용자가 뭐 오늘 회식은 전부 다 참석해야 돼 이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통상적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기 출근에 관한 내용인데 조기 출근은 사용자가 이제 평소보다 빨리 출근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해라 그럴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근로시간으로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근로자가 뭐 잔업을 더 이제 여유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더 자발적으로 빨리 출근했다거나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근로시간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법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뭐 연장 근로시간 이렇게 근로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떤 일주 또는 일일 단위의 이제 그 근로가 제한되는 기준 시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하루에 8시간, 일주에 40시간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 법정 근로시간이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유해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법정 근로시간은 또 더 작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6시간, 일주에 34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소상공인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 성인 근로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정 근로시간이랑 조금 구분되는 개념이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얼마나 근무할지를 당사자 간에 정한 시간이라고 보는데 다만 유의해 주셔야 될 점은 이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건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정 근로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소정 근로 시간은 이제 단시간 근로자랑 일반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근로자가 만약에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하면 소정 근로 시간이 그 하루에 8시간보다 더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이제 법적인 개념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그 일률적인 그 법정 근로 시간이나 소정 근로 시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통상적인 근로자와 비교해서 더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은 이제 아까 우리 근로계약서에서 봤듯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이제 기재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시작 시각이랑 종료 시각이랑 이제 휴게 시간에 대해서 그 규정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소정 근로 시간을 그 명시를 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의 한도 내에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을 주 4일을 근무하기로 했다고 해서 소정 근로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정 근로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만 소정 근로 시간이고 나머지 2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 텐데요. 연장 근로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연장 근로 시간은 우리 당사자 간에 정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닙니다. 하루에 8시간, 일주에 40시간, 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 근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정 근로 시간을 일주에 12시간까지 초과할 수 있도록 연장 근로를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가 있고요. 요새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주 52시간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연장 근로가 일주일에 12시간까지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 52시간제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때그때 개별 합의를 통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이제 업무상 필요시에 연장 근로를 실시함에 동의한다라는 등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서 한 번에 동의를 받고 이제 그때그때 연장 근로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 시간도 더 짧게 설정이 되어 있었지만 연장 근로 제한 시간도 1일 1시간, 일주 5시간 한도로 더 작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 시간이 아니라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에 12시간의 제한만 있을 뿐이지 하루에 뭐 12시간을 근무하던 뭐 6시간을 근무하던 1시간을 근무하던 하루의 연장 근로 시간, 최장 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은 명문의 규정으로는 없습니다. 연장 근로를 이제 몇 시간 했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때 이 기준이 되는 게 실근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일주에 8시간, 일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이 연장 근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아는 주휴 시간이나 아니면 연차 휴가를 사용해서 유급으로 처리받는 시간은 이제 실근로 시간이 아니라서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례 연습을 몇 가지 해볼 텐데요. 월, 화, 수, 평일 3일이 명절이라서 휴일이라고 하면 이때 근무하면 무조건 연장 근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펴봤다시피 실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요거는 연장 근로 시간이 아닙니다. 대신에 휴일 근로에는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연장 근로만 몇 시간인지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제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라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월에서 수는 이제 하루에 8시간씩 일했고 총 일주를 봤을 때 40시간을 넘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연장 근로에는 이제 1시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보실 텐데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이제 휴일이 있었고요. 관공서 공휴일이겠죠. 휴일이 있었고 이제 대신에 화수목금은 평상시처럼 일했는데 토요일날 원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인데 토요일까지 하루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요일은 연장 근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은 시간이었고 하루에 8시간이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연장 근로 시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평소처럼 월화수목 금요일에 이제 8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토요일에 또 출근을 해서 8시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을 넘은 시간은 없지만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은 시간이 토요일 8시간이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는 연장 근무 시간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는 월수금 주 3일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45시간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5시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5시간만 연장근무 시간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수금에 이제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이 각각 7시간씩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시간을 3번 더한 21시간이 이 주의 연장 근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장 근무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연장 근무 시간을 산정하는 게 왜 중요한지 하면 이 연장 근무에는 1.5배 가산 임금이 붙기 때문인데요. 연장 근무뿐만 아니라 야간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에는 이제 1.5배 가산 임금이 붙습니다. 다만 연장 근로 시간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산정을 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하고 저희가 배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뤄봤고 휴일 근로랑 야간 근로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합니다. 휴일 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일로 지정된 그 날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냥 휴일 근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야간 근로 같은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했다면 그거는 전부 야간 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 근로랑 휴일 근로가 중복을 한다던가 아니면 연장 근로랑 야간 근로가 중복을 한다던가 라고 하면 각 사유별로 이제 할증을 해서 연장 근로의 50% 그리고 야간 근로의 50% 해서 겹치면 200% 이렇게 임금을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연장 근로랑 휴일 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곧바로 20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인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연장 근로처럼 100분의 50만 가산해서 지급을 하시면 되고 연장 근로랑 휴일 근로가 겹치는데 휴일 근로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다. 그럼 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200%로 임금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근로시간을 저희가 살펴보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연장 근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가 이제 임금 지급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올라와서 잠시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근로자에게 그 교부한 사본을 이제 다시 받던가 아니면 재작성을 요청해서 다시 작성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게 됐다고 하면 사실
근로자는 이제 교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좀 요청을 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작성해도 당사자 간에 이제 그 의견 합치만 있으면 제작성해서 다시 이제 교부를 받으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생 사용 중인 사업주 분인데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서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그래서 많아서 저는 이제 어쨌든 무조건 그 시작 시각이랑 종업 시각은 기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특정이 될 거거든요. 이분이 뭐 어떤 날은 10시에 왔다가 어떤 날은 11시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뭐 오전 타임, 뭐 오후 타임, 뭐 야간 타임 이렇게 있으면 그 이제 정해진 시간대라도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하고 이 시간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스케줄표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구체화해서 기재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초과 근무를 이제 그 산정할 때 여기도 휴게 시간은 당연히 포함을 안 하셔도 됩니다. 휴게 시간은 이제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 시간을 산정할 때나 뭐 연장 근무 시간을 산정할 때 전부 휴게 시간은 빼고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확하게 그 정의 규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체하는 일체의 금품, 품자가 빠졌네요. 일체의 금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금품은 임금인지 어떤 금품은 임금이 아닌지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다양하게 옛날부터 누적이 되었겠죠. 그래서 저희 대법원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크게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어야 임금이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 임금을 어떠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 근로자가 이거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임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임금이 일회적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근로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지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근로의 대가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뭐 특수하고 우연하게 아니면 사용자가 그냥 고마워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에는 고객한테 직접 받는 팁 같은 이제 금품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그냥 그때 당시에 경영 성과가 좋아서 갑자기 호의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금품이나 아니면 뭐 출장에 갔다 와서 출장비를 영수증 처리해서 지급하는 금품, 이렇게 실비 변상적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의 지급 그 원칙에 크게 4대 원칙이 있는데요.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원칙이 저희 근로기준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불의 원칙부터 살펴보면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뭐 어음이나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화불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상품권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통화불의 원칙에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직접불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직접 이제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계좌에 대한 입금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본인의 뭐 이런 뭐 여러 사정으로 본인이 아니라 뭐 배우자나 뭐 친구나 가족의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도 사업주는 절대 이 요청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차라리 지급을 하시고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고, 직접불의 원칙을 위반해서 이제 지급하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제 요게 위반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액불의 원칙인데, 요거는 임금 그때 이제 지급해야 될 임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위반해서 따로따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혹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요거를 공제하고 지급해버리면 요거는 전액불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이제 다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뭐 그 사회보험료나 뭐 세법상 공제 같이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는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기불의 원칙인데, 매월 이제 정기 임금 지급일이 있는데 이거를 매월 1회 이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뭐 2개월에 3개월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은 정기불의 원칙 위반에 해당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을 하고, 이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금에서 조금 법적으로 어려운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입니다. 많이는 들어보셨는데 아마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을 쉽게 구분을 하면, 통상임금은 원래 이제 정해져 있는, 사전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고, 평균임금은 받아봐야지 나오는 임금입니다. 총 받은 금액을 사후적으로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 통상임금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평균임금이 필요한 부분이 각기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필요한 부분은 제일 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수율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1.5배 임금을 가산해서 이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1.5배냐? 라는 거가 이제 통상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근로자가 그날 뭐 야근을 했을 때 이제 1시간에 얼마를 받겠구나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이제 그 임금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은 이제 기본급적인 성격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평균임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퇴직금이죠. 퇴직금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그 근로자가 평상시에 영위해왔던 그 수준의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그 현재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3개월 동안,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총 평균을 내서 하루치 임금이 얼마나 되냐, 요게 평균 임금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각자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도 조금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예시가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보통은 통화로 지급되는 것 중에서는 뭐 결혼 축하금이나 조의금처럼 이제 근로의 대가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면 현물로 지급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전부 다 빠지고요. 대신에 받은 임금, 뭐 기본급,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이런 임금들은 전부 다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산정할 때는 이제 모든 임금 총액을 기반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임금을 이제 산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 퇴직금 산정 내역입니다. 어떤 분의 퇴직금 산정 내역인데 2019년 8월 1일에 퇴직을 했대요. 그러면 그 전날까지 근무를 한 거겠죠. 그래서 2019년 7월 30일까지 근무한 건데 요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전부 다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월 급여가 이제 이렇게 3개월 동안 받으셨고 요거를 이제 총 합쳤을 때 이제 이 3개월에 있는 총 일수, 총 91일로 나눠서 하루치의 평균 임금을 구한 겁니다. 이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에 하루치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평균 임금에다가 이제 365일을 이제 총 근로 기간인 401일을 이제 360일로 나눠서 그 한 달간의 이제 급여를 그 계속 근로 기간 한 달에 대해서 평균 임금 일수를 곱해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평균 임금 말고 통상 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통상 임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또 이 임금도 마찬가지로 그 원래 정해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이제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비교적 최근에 2013년에 나왔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해서 요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수당은 통상임금인지 어떤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요거를 제시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실적을 평가해서 그때그때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급조의 그 금품은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근데 당연히 평균임금에는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것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니까요. 그리고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원래 지급하기로 한 이제 뭐 기본급의 1년의 기본급의 몇 프로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을 하는데 기업 실적이 좋아서 그냥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특정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을 한다라는 조건이 달린 금품도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근로자가 이제 퇴사를 하면 그때까지의 이제 근무 일수에 비례해서 일할 계산해서 이제 지급받는 금품은 전부 다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상임금, 최저임금이랑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랑은 조금 별개의 개념으로 이제 최저임금 개념이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은 아마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께서 많이 신경 쓰셔야 하는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무조건 최저임금법이라는 거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4가지 개념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최저금액, 이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입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는 8,720원이 최저임금이고 내년에는 9,160원이 최저임금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 환산액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법정 근로시간만 딱 근무했을 때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이제 요게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건가 이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건데요. 아까 저희가 근로계약에서 배웠듯이 노동법이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요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허락을 했다고 해도 사업주는 그 차액분을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수습 근로자에게는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뭐 1년 미만으로 설정을 하고 그 중에 3개월을 수습으로 설정했으면 그거는 감액이 안 되고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나서 3개월 수습을 했을 때 그 기간에만 최저임금을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 주셔야 될 점은 그 업무 자체가 단순 노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뭐 수습 3개월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 감액 규정, 감액을 가능할 수 있게 한 취지 자체가 이제 수습을 거치고 나서야지 이제 실제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 노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습을 거치지 않아도 처음부터 그냥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조금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이 월 한산액이 넘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근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판단에는 고려하면 안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거나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판단에서 요 금액은 빼고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매월 지급하는데 그 정산 단위가 만약에 그 전년도의 성과를 기준으로 그 다음 연도에 매월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그 최저임금 산입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10대 같은 경우에도 생활보조적 임금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성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 그 최저임금에서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많은데 이걸 전부 다 빼버리면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환산액이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대 같은 경우에도 월 환산액의 3%를